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72년 전 여순 사건 민간인 희생자 재심 재판에서 첫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유족들의 증언 들어보시죠. 총을 쏴서 자빠 넘어지는 것을 제가 다 봤어요. 두 남매가 참 서럽게 커서 서럽게 살았죠. 젊은 놈이고 늙은 거이고 늙은 양반이고 막 가다팔지 잡아간 거예요. 막 딱 잡아다 놓고 들고 패. 사법부를 대표해 더 일찍 명예회복에 힘쓰지 못한 점을 사과드린다. 이 말은 김정아 부장판사가 오늘 희생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했던 말인데요. 여순 사건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용주 의원을 잠시 후 연결해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원로 기업인 중에 한 군데 이제는 전설적인 기업이 되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성경식 경영자 총연합회장이었습니다. 롯데그룹 창업주 신격호 명예회장이 별세했습니다. 관련된 소식과 더불어 오늘의 핫 이슈 기자 언박싱에서 짚어봅니다. 쪽방 주민들의 눈높이와 요구에 맞는 실질적인 주거 지원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50년간 방치되어 왔던 10,000제곱미터의 쪽방촌을 공공주택 사업으로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50년 된 영등포 쪽방촌이 정비됩니다. 쪽방은 거리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노숙 직전에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주거지. 오늘 김현미 장관이 정비 계획을 발표하면서 했던 말인데요. 영등포 쪽방촌 노숙인들의 산타로 불리는 임명희 목사 2부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중국 우한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해외 유입 확진 환자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국내에서 중국 우한 폐렴 첫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중국인 여성이라고 하는데요. 왠지 지난 사스의 기억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오늘 처음 선보이는 온갖 문제 연구소에서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관련된 내용 다뤄봅니다. 1월 20일 월요일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1948년) 여순 사건 당시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무고하게 처형을 당한 민간인 희생자에게 법원이 오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려 72년 만에 명예회복이 이뤄진 셈인데요. 오늘 무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무죄 판결이 너무 늦었다며 고개 숙여 사과를 하고 조속히 특별법이 제정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 여순 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던 이용주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용주 의원입니다. 예, 먼저 오늘 재심 판결에서 무죄 선고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예, 이번 판결로서 여순 사건이 국가의 위법한 행위, 즉 국가의 위법한 공권력으로서 많은 민간인 희생이 있었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오늘 우리 판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가 뒤늦게나마 과오를 인정하고 사고를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고요. 이것을 앞으로 명예회복이라든지 피해자에 대한 보상 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여순 사건 특별법이 하루빨리 통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 이 과거에는 여순 반란 사건으로 불렸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희생자이자 피해자인 사람들이 빨갱이로 손가락질 받고 또 빨갱이 자식이라고 그렇게 연좌제에 씌어서 힘들게 사신 분들도 많은데 이게 70여 년 동안 명예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 아마도 이제 제주 4.3 사건과 더불어 여순 사건이 대한민국이 성립되던 그 시기에 일어난 좌우 간의 대립의 결과물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 이후에 이승만 정권이 수립되고 쭉 박정희 정권까지 쭉 이어져 왔었는데 그 과정에 정권을 담당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사건이 원죄와 같은 사건이고 그 당시에 그 잘못을 인정하기가 어려웠던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다고 봅니다. 예. 당시 토벌군으로 나섰던 사람들 중에 일부는 또 친일 군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당시 이제 토벌대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백선엽이나 김백일, 봉성아 이런 사람들인데요. 예. 소위 일제시대에 있었던 간도 특설 부대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광복 이후에 한국에서 반민특위 등 소위 친일 청산 작업이 실패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국군의 지도부가 됐기 때문에 예. 이후에 이런 사람들이 여순 사건과 제주 사건, 사선 사건이 오히려 민간인 국민들에 대한 토벌부대의 지휘관으로 참여하게 된 역사의 아이러니가 발생했다고 봅니다. 예. 그 당시 이 명령에 불복했던 군인들은 물론이고 민간인도 재판 없이 무차별 살해됐다고 하던데 이게 지금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명을 받은 국군들이 해당 지역을 탈환한 이후에 소위 반란군에 협조했다고 가담했다는 이유로 아무런 근거라든지 조사라든지 절차 없이 민간인들 내란죄라는 명목으로 군사재판 넘겨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예. 하지만 당시에는 개헌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법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 있었던 재판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었던 거죠. 예. 그래서 많은 수의 민간 희생자가 발생하게 된 도저히 지금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예. 이 여순 반란 사건으로 부르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게 당시에 이제 국군 상층부에서 제주도로 내려가서 진압해라. 당시 군인들이 아니 내가 그 국민 세금으로 군인이 됐는데 어떻게 국민들에게 총불을 겨눌 수 있느냐. 그래서 반대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 14연대에 있던 군인들이 그런 진압 사건에 대해서 거부를 했던 이유가 군대라는 것은 외적에 대한 목표를 갖고 있는 것이지 국민들에 대한 걸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군인들이 그들을 상대로 총격을 해서 한다는 것은 국가의 폭력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거부를 했던 것이죠. 예, 예. 그런데 5.18도 민주화운동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4.3 반란도 4.3 항쟁으로 이제 우리가 바꿔서 부릅니다. 그런데 여순 반란 사건, 이제는 여순 사건으로 부릅니다만 결국은 여순 사건도 여순 항쟁이라고 불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역사적 의미에서도 이미 여순 사건은 여순 항쟁이 맞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안 되고 있냐라는 걸 보면은 상당수의 의원들이나 국민들께서 제주 4.3이나 5.18에 대해서는 잘 아시고 계시는데 여순 사건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동안 2001년부터 국회에도 4차례나 법안이 만들어져 왔었습니다. 예. 그러나 4차례에 걸친 그 국회에서 이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항상 계류되다가 폐기되는 그런 일이 반복되었고 있는 것이죠.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러한 진상을 규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국회도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을 조속히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 아직 지역에 그 피해 유족들이 많이 살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순 사건은 1949년도에 조사가 됐던 전남 도청의 조사에 따른다 하더라도 당시 약 11,131명, 약 11,000명가량 이른다고 돼 있는데, 얼마 전에 과거사 정리법에 의해서 조사했던 내용에 따르면은 약 1,230여명만이 조사가 됐습니다. 예. 그러한 이유는 짧은 조사 기간이라든지 조사 인원, 신청에 의해서 피해자가 선정되는 한계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소위 여순 사건의 진상이 규명되고 명예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조속하게 여순 사건 특별법이 논의가 되고 확정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의원님이 발의한 특별법은 어떻게 폐기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번 국회 끝나면? 현재 행안위에서 심사 중에 있는데요. 소위에서 좀처럼 더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여러 가지 여야 간의 법안을 두고 충돌이 많이 있어서 예. 소위 민생 법안, 주요 법안들이 정쟁에 밀려서 처리가 못 되고 있는 그런 상황성이 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2월 달에 임시국회가 열린다는 말도 있고 어떻게 하는데요. 그 이전 선거 총선 전이라도 처리됐으면 좋겠고 총선이 끝날 때까지 정득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라도 꼭 20대 국회에서는 이번만큼은 통과되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예. 오늘 재판부가 판결 선고하면서
선거한 후에 여론에서 한 말인데 여순 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 회복 등을 위하여 하루빨리 특별법이 제정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재판부가 굉장히 이례적으로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현재로서는 그 당시에 있었던 진상 규명을 명확히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조사할 수 있는 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있는 진상을 명확히 규명을 하고 그 이후에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국가의 사죄, 배상 이런 것들이 논의될 수 있는데 거기에 따른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인 것입니다. 예. 혹시 국회에서 반대하는 여론도 있습니까? 특별법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라 자유한국당이 예. 이 법안에 대해서 조금 소극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이고요. 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부분을 꼭 최우선적인 입법 과제로는 보고 있지 않아서 조금 더 여당에서도 더 큰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검찰 얘기도 좀 여쭤보죠. 차장 검사급 대검찰청 간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처리를 놓고 새로 부임한 직속 상관 검사장에게 공개적으로 항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상가집에서 벌어진 일이었다고 하는데 추미애 장관이 추태다, 개탄스럽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그 의원님 검사 출신이니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검찰에서 상급자와 밑에 있는 그 검사간의 소속 검사간에 이견이 있을 수도 있고 예. 이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랄까 그럴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공식적인 회의라든지 공식적인 절차에서 그런 것이 가능한 것이지 예. 이번처럼 상가집에서라든지 외부에 공개된 개인적인 장소에서 이와 같은 말이 언급되고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당부와 관계없이 그런 장소에서 그런 행태로 이견이 개진되는 것은 검찰 내부로 보더라도 이례적인 것이고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 상가집에 기자들도 있었고 그렇게 항의를 하고 고성이 오가면 당연히 기사화될 게 뻔하게 눈에 보이는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일부러 그랬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일부러 그렇게까지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예. 상가집에 가면 상가집이기 때문에 술도 마시고 또 여러 검사들이 평상시 안 보던 검사들이 전국적으로 모이고 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우발적으로 그런 일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경우에도 그런 상황에서 그런 이견들이 그러한 행태로 그리고 그러한 언어를 통해서 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고요. 그것은 상대방이 자기 직속 검사장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검찰 내 선후보가 하나도 그런 식으로 이견이 개진되기는 어렵다, 용납될 수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의원님 오늘 여수 영치산 송전탑 건설 반대 농성 현장에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우리 청취자분들이 잘 모를 수도 있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여수의 영치산이라고 진달래 봄마다 진달래 축제라는 그런 곳이 있는데요. 이게 송전탑이 28개를 건설하는데 일부 구간에 대해서 그 건설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 구간을 좀 지중화해달라, 지하로 통해서 건설을 해달라는 그런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도 이제 주변 인근 주민들과 또 관련돼 있는 한정 간에 이견이 많이 있고, 예. 그 작년 국감에서 이런 논의가 제기되고 있는데 정부나 한전에서 조금 더 성의 있게 민원을 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아하. 일부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행동으로서 공사 현장에 가서 농성 항의라고 있어서 그런 것을 좀 중재하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용주 의원이었습니다. 1부 수도 마치고요. 2부 기자 언박싱 코너로 돌아옵니다.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을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오늘은 중앙경향 반기웅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팔 히말라야 안나푸르나에서 한국인 교사 4명, 네팔인 인솔자 2명, 모두 6명이 실종된 지 오늘로 나흘째입니다. 현지 상황이 좋지 않다는 소식만 계속 들리네요. 네, 상황이 좀 좋지 않습니다. 일단 내용을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실종자는 충남교육청 소속 교사 4명 그리고 네팔인 인솔자 2명이 또 추가로 확인이 됐죠. 그래서 모두 6명인데요. 네팔 당국에서 어제 구조 인원을 보강을 했지만 사고 현장에 눈사태가 추가로 발생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조팀 30명이 긴급 철수를 하기도 했다고 하죠. 현지 기후 상황이 좋아지면 바로 수색 작업을 재개하고 또 그랬다가 갑자기 또 날씨가 안 좋아지면 다시 멈추고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현지 상황이 좋지 않고요. 기상 여건이 좀 개선이 되더라도 이제 눈이 녹는데 또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팔 당국에서는 수색 작전에 최소 20일 정도 소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산중턱이 있으니까 중장비를 투입할 수도 없는 문제고 네,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사고 지점이 안전한 코스였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사고가 난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 코스는 히말라야 트레킹 구간 중에서는 그래도 비교적 안전한 또 이제 난이도가 낮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사고가 이례적으로 많은 눈이 갑작스럽게 내리면서 산사태가 발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안타까운 사고가 난 거고요. 우리 정부는 이제 현장 대응팀을 급파를 했고요. 실종자 가족 6명이 네팔에 도착을 했는데 교통 상황도 좋지가 않아서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고 현장에는 또 진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육부 소속 교사들인 만큼 이제 교육부에서도 상황 점검단을 꾸려서 외교부와 함께 대응을 할 그럴 예정입니다. 예. 봉사활동을 하러 떠났다고 하는데 결과가 이렇게 돼서. 그렇죠.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안타깝습니다. 다른 얘기 봅시다. 자유한국당이 명절 선물로 고기를 말린 육포를 선물로 각계각층에 보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 조계종에다가 이 육포를 보내가지고 시끄러졌습니다. 좀 황당한 소동이라고는 하는데요. 지난 17일이었죠. 조계종 총무원에 한국당 황교안 대표 명의의 설 선물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뜯어봤더니 육포였던 거예요. 소고기 육포였다고 하는데 이 선물은 이제 조계종 사서실장, 중앙총회 의장, 종단 대표 스님들 앞으로 배달이 됐습니다. 당연히 알고 계시다시피 조계종에서는 스님이 사찰에서 육식하는 것이 금지가 돼 있죠. 그래서 왜 이런 행위를 했느냐 물어봤더니 한국당에서는 다른 곳에 가야 할 그런 선물들이 배송 사고가 나서 조계종으로 가게 됐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예, 담당자 실수라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스님한테 고기를 보낸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렇죠. 이걸 거르지 못했다는 것도 좀 안타까운데 이게 더 논란이 되는 것은 결국 그 과거 황교안 대표가 불교계를 조금. 네네. 평화하지 않았냐. 이런 것 때문에 더 커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불교계와 얽힌 악연이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좀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는 그런 뉴스가 계속해서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전에 이제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독실한 그 개신교 신자로 알려져 있고, 실제로도 이제 자신의 그 종교를 색을 외부로 이제 얘기를 하고 표출하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는 그런 대표죠. 교회법이 사회법보다 우선이다 이런 말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좀 빚어지기도 했었는데 지난해 5월이었죠. 그 부처님 오신 날 법요식에서 불교식 예법인 합장을 거부를 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이라고 불러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시 이제 다른 종교인 다른 이제 정치인들은 모두 다 합장을 했는데 유독 그 정치인 참석했던 정치인 중에 황 대표만 거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제 조계종이 깊은 유감을 표명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황 대표가 사과를 표명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번 건 어떻게 다시 한번 사과하면서 끝이 날까요? 일단 사과를 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해프닝 정도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게 좀 사고가 좀 반복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종교계에서 좀 오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자유한국당도 총선 앞에 두고 조심해야 될 텐데. 그렇습니다. 특히 민감한 문제잖아요, 이런 문제. 네, 지난해 5월하고는 좀 다른 상황이고요. 너무 불교계 표를 생각을 한다면. 그래요.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알린 이탄희 전 판사 민주당이 입당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반응이 좀 뜨겁죠. 그 2017년
법원 행정처 심의관으로 재직할 당시 이제 대법원이 법관들을 뒷조사해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사직서를 좀 냈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안팎에서 유명해졌죠. 이후에는 이제 법원 밖에 나와서 사법개혁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법무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도 했었고요. 하고 있고 대중 강연과 인터뷰를 통해서 사법개혁의 정당성을 알리는 노력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탄희 변호사로서 소송 수임료 없이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사회적 약자, 소수자 인권 보호를 위해서 변호사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에서 이 정도 인물이면 이제 상당히 좀 탐이 나는 그런 인재죠. 인재가 맞죠. 그래서 이제 수차례 지난해부터 인재 영입을 좀 하려고 많이 우리 당으로 들어와라. 총선에 출마를 한번 해보자 했는데 계속해서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한 2차례 정도 거절을 했고 지금 3번째 3고 초료해서 3번째 만에 승낙을 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으로서는 탐나는 사람이긴 하지만 이탄희 전 판사가 입당한다고 하니까 여론은 반발인 것 같아요. 비판하는 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이 사법농단 사태가 외부에 알려지는 데는 이탄희 판사 같은 분들의 어떤 그 내부 고발이 굉장히 큰 원동력이 됐고 그 원동력이 이제 정권 교체까지 이어졌는데 그건 뭐 분명히 사실이고 그 행위에 대한 진정성도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탄희 전 판사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이제 내부 고발을 하고 목소리를 냈던 분들이 계속해서 뭐 총선 출마 아니면 민주당 입당 이런 식으로 이제 정계를 좀 진출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사법농단 당시에 법관 대표회의 의장을 맡았던 최기상 전 부장판사 또 이수진 전 부장판사가 또 입당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애초에 목소리를 낸 게 정계 진출을 위해서 목소리를 낸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법조계 안에서도요. 사법계 내에서도 정욱도 판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이탄희 판사와 같이 이제 비판의 목소리를 냈던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서 이제 비판의 목소리를 냈던 분인데 이탄희 판사를 일컬어서 법복 정치인이다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진정성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같은 경우는 공익 제보를 의원 자리와 엿바꿔 먹었다라는 이제 좀 그 거친 표현도 썼는데요. 사실 저도 좀 일리가 있는 비판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물론 이제 이탄희 전 판사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진정성이 있고 이제까지 했던 행위들이 뭐 일부러 계산된 행위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만 이제 문제는 이런 행보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경우에 이제 다른 공익제보자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좀 내부 고발자분들도 있을 텐데 이런 분들이 어떤 발언을 할 때마다 과연 진정성이 있느냐 또 의원직 한 자리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 비판의 여지가 있고 공격의 빌미를 줄 그럴 만한 사안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남은 창업 1세대라고 불리는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신격호 명예회장 19일 향년 99세로 별세를 했고 그동안 이제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 중이었는데 갑자기 병세가 악화가 돼서 어제 오후 4시 29분쯤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 이제 그 많은 이제 정재계 인사들이 빈소를 찾고 있는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뭐 이낙연 전 총리까지 계속해서 빈소를 찾고 있습니다. 그 10남매 중 장남이고. 신 회장이. 그리고 일본에 갔다가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동생들에게 사업도 많이 함께 하기도 하고 또 그 와중에서 서로 형제끼리 다투기도 하고 굴곡이 심했습니다. 그 본처도 있었는데 일본 가서 또 새로운 일본인 아내를 만나고 그 와중에 또 한국에서 또 영화 배우도 만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미스 롯데 출신의 뭐 이렇게 뭐 사생활도 복잡하고 그리고 이제 보면 그 자식들 간의 어떤 경영권 분쟁도 있었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형제 간에도 좀 사연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형제 중에 3남인 신춘호 농심그룹 회장 이분이 있는데 신춘호 농심 회장은 1965년에 그 한국에서 롯데공업을 설립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라면 사업을 하겠다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신격호 회장이 라면 사업 진출에 반대를 했고 그 신춘호 회장은 뜻을 바꾸지 않고 사명을 그러면 우리는 농심으로 바꾸고 라면 사업을 계속하겠다 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두 분의 어떤 사이가 굉장히 틀어져서 의절을 하게 되죠. 그래서 현재 이제 신춘호 회장 같은
같은 경우는 선친 제사에도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번에 또 신격호 회장이 그 빈소에 오지 않고 자신의 아들들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네. 또 신준호 푸르밀 회장. 네, 신준호 푸르밀 옛날 롯데우유죠? 그렇습니다. 신준호 푸르밀 회장은 사실 좀 오랫동안 그 신격호 회장 옆에서 이제 보필을 하고 보좌를 했던 인물인데 그 서울 양평동에 롯데제과 부지가 있거든요. 이때 그 땅 소유권을 놓고 신격호 회장과 이제 소유권 갈등을 빚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격호 회장이 내 이름으로 네가 관리해라고 네 이름을 해준 거다 이런 주장이었고 신준호 회장 같은 경우는 아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준 거다 이렇게 해서 근데 결국 법원은 그 신격호 회장 손을 들어줬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법원의 판단은 이제 신격호 회장의 손을 들어줬는데 그런데 이제 이미 이제 사이가 많이 틀어졌기 때문에 롯데우유 회장에 취임을 했다가 신준호 그 푸르밀 회장이요. 2009년에 아예 사명을 푸르밀로 바꾸고 이제 더 사이가 멀어진 것이죠. 예, 바람만장한 인생을 마감을 했군요. 알겠습니다. 자, 네팔 현지에 수색 지원하고 있는 산악인 어몽길 대장이 YTN 출발새 아침 인터뷰에서 금속 탐지 장비로 수색 작업하던 도중에 깜빡깜빡하는 신호가 감지됐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사고 지역에서 실종자 재킷으로 추정되는 한 점도 발견됐다고 합니다. 실종자 4분 무사히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기자 언박싱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규모 6.6제곱미터 2평 남짓한 공간에 부엌도 화장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한 곳을 쪽방이라고 합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쪽방 밀집 지역인 영등포 쪽방촌을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거주민의 재정착을 보장하면서 주거와 상업 복지타운을 만들겠다고 하는데요. 영등포 쪽방촌 노숙인의 산타로 불리는 광야교회 임명희 목사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목사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김현미 장관이 오늘 언급하기도 했는데 얼마 전 쪽방촌에서 새 생명이 태어났다고요? 네. 그 이름이 임소망이라고 하는데요. 아, 소망이. 예. 네, 11월에 태어나서 3월 7일이면 100일 정도 되죠. 예. 아이 건강합니까? 예, 건강하고요. 예. 엄마 아빠가 30대 중후반 정도 됩니다. 예. 근데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생아 물품이 부족하고 방이 너무 춥다 이런 글이 올라왔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그 어떤 분이 이렇게 올려놔가지고 예. 저희들에게 지금 전화가 오고 그리고 물품들이 10여 개 이상, 10개 이상 이렇게 아유, 다행이네요. 지원 예. 들어왔습니다. 그 냉난방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리 동네 냉난방은 여름이 이제 더워서 문제인데요. 예. 겨울철에는 그래도 연탄하고 네. 기름 보일러 네. 이걸 사용을 해주고 있고요. 연탄하고 기름 보일러. 예. 네, 그리고 이게 이제 고장난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저희들이 전기장판을 준비해서 이렇게 나눠드리고 있죠. 아, 전기장판으로. 예. 네. 그 여름철이 더 힘들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여름철이 더 힘들어요. 예. 겨울은 이렇게 연탄하고 전기장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예. 괜찮은데 여름은 이거 뭐 골목 방안이 뭐 그냥 40도 이상 막 되고 그래서 여름이 참 힘들죠. 그 보통 선풍기 한 대로 여름을 나는 겁니까 그러면? 선풍기를 돌리는데 예. 선풍기에서 그냥 뜨거운 바람이 나고 예. 냉장고 뒤에를 이렇게 만져보라 해서 내가 만져봤더니요. 이 냉장고 뒤가 이렇게 열이 달아가지고 뜨끈뜨끈해요. 예. 그런 데서 이렇게 이 선풍기를 돌리니까 무더운 바람만 계속 돌고 있는 상태죠. 알겠습니다. 오늘 정부가 추진 계획 발표한 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너무 감동적이었고요. 예.
네, 참 감사했어요. 예. 경제 정의가 실현되는 그런 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동안에 우리가 민주, 인권, 복지, 평등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걸 실현할 그런 구체적인 실현이 우리 쪽방촌에 있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감동이었습니다. 예. 지금 그곳에서 거주하고 계신 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적으로는 이 영등포역 주변에 한 500명 이상 되는데요. 500여 분. 우리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한 쪽방촌에는 한 360여 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이 계획 발표되고 나서 주민들 반응은 어땠어요? 지금 아직 주민들은 얼떨떨한 그런 표정이고요. 예. 잘 느끼지는 못하는데, 그런데 방이 넓어지고, 그 방에 4평 정도로 넓어지고요. 지금 1평 정도 되는 그런 화장실도 없고 샤워실도 없는 방에서, 예. 4평 정도로 넓어지고, 화장실과 샤워실이 있는 나만의 공간이 생긴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으니, 그들이요, 그러면 좋지, 그런 말씀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계획은 이 쪽방촌을 재정비해서 주거 시설로 만들고 그 일부를 지금 살고 계시는 주민들한테 내놓겠다 이 말인 거죠? 예. 예. 그럼 공공주택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임대료 그런 아주 구체적인 얘기는 안 나왔습니까? 그런 얘기는 안 나왔는데요. 예. 그런데 임대료는 임대료는 나왔죠. 임대료도 이제 장관님이 얘기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평균 우리 동네 월세가 22만 원 수준 정도 되고요. 예. 그런데 이제 새로운 영구 임대 주택으로 가게 되면 한 3만 원, 4만 원 정도? 한 달에? 예. 예. 싸지는 거죠. 예. 방세 싸지고 방은 넓어지고 영구 임대 주택이고, 그래서 이거는 너무 정말 감사한 그런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다행스럽겠습니다. 네. 예. 근데 몇 년 전 남대문로 5가 도시환경정비 사업에서 쪽방촌 주민들이 이주 보상도 제대로 못 받고 쫓겨나는 일도 있었는데, 네. 이번에 정부의 약속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굉장히 세밀하게 섬세하게 계획을 하셨더라고요. 예. 오늘 발표를 들어보니까 이주를 이렇게 금방으로 공사하는 동안에 그 옆에 우리 역 앞에 쪽에 이렇게 임시 이주 주거 시설을 만들어서 거기 이주에 있다가 정비가 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굉장히 세밀하고 섬세하게 준비를 해서요. 예. 굉장히 아주 감사하고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목사님은 지금 영등포에서 영등포 쪽방촌에서 30여 년 정도 지금 살고 계신 겁니까? 한 33년째 지금 됐습니다. 예.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한 계기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네, 그게요. 제가 87년도 6월쯤에 노숙인을 역에서 만났어요. 예. 청량역에서 만나가지고 어디 삽니까 물어보니까 영등포역에 산다 해가지고 예. 저희들이 찾아가겠다 해서 그때 생필품 준비해가지고 찾아와서 보고요. 이 쪽방촌 안에 들어오는데 길거리에 사람들이 질비하게 쓰러져 있고 냄새나는 옷을 입고 있고 머리도 안 빨고 부상당한 모습들이고, 그리고 여기저기 오므라이 모여 앉아 술 마시며 싸움 욕지거리고, 그래서 내가 그때 충격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서울 하나라에 이런 곳이 있다니 하고요. 정말 그때 제가 거리에 서서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을 위해서 성경에 선한 사마리인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선한 사마리인 되라고 저희 감동을 주셔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일을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하자 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예. 목사님 말처럼 30여 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쪽방촌이 그대로 있다는 게 좀 의아스럽긴 합니다. 영등포 쪽방촌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변했으면 하는 바람이십니까? 네, 저는 이 분들과 또 건강하고 보통 사람들을 보통으로 일반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이들도 주민이고 이들도 우리의 형제 자매라고 생각하고 예. 받아들여서 함께 어울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쪽방촌이 됐으면 좋겠다. 예. 뭐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고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이니까요.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이고, 저는 그런 이들을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행복합니다. 예. 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광야교회 임명희 목사였습니다. 1, 2부 순서 마치고요. 뉴스 듣고 3부로 찾아옵니다. 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2%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개편을 맞아 월요일 격주로 진행하는 새로운 코너 온갖 문제연구소 시간입니다. 말 그대로 이런저런 이슈들을 다 다뤄서 1시간 동안 진행하겠습니다. 3부, 4부 다 탑니다. 이 코너에 딱 맞는 세 분 모셨습니다. 먼저 국립암센터의 가정의학과 명승건 교수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명승건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우리 방송 출연을 위해서 미국 출국 일정도 바꿨다고 하는 김기태 미국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기태입니다. 예, 한 분 더 계신데요. 예, 투머치 토커 최영일 시사평론가 오늘만은 4부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승건 박사님은 뭐 저희랑 전화 인터뷰 여러 차례 했는데 네, 고정이 그렇죠. 되었습니다. 아, 고정입니까? 네, 고정입니다. 네. 몰랐었습니다. 네, 각오 한마디 해주시죠. 네, 제 온갖 문제 연구소라고 돼 있긴 한데 예. 제가 이것저것 다 알지는 못하고요. 예. 특별히 이제 의학과 관련한 부분은 예. 제가 조금 자신 있으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의학과 관련한 온갖 문제에 대해서는 좀 예. 제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대하고요. 김기태 변호사님은 방송이 지상파 처음이시라고. 네, 제가 원래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 네트워크 공동 운영위원장을 맡으면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해서 YTN이나 다른 매체에는 했는데 이렇게 고정으로 출연하기는 처음입니다. 예, 잘 부탁드리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우리 또 의학 박사님이 나와 계시니까 중국에서 넘어온 폐렴 이야기부터 해보죠. 우한 폐렴. 걱정스럽게도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동안은 중국 내 그리고 싱가포르, 홍콩 이 우한을 다녀온 사람들 일본에서도 발병했다고 하는데 이번에 국내 확진 환자 이분도 결국은 중국 우한에 방문했다가 오신 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중국 우한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을 한 중국 국적의 여성입니다. 중국 국적 여성. 네, 35세. 증상이 있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증상이 일반적으로는 감기 증상 비슷하면서 또 기침, 호흡기 증상이 주로 있죠. 감기 증상하고 비슷한. 근데 어떻게 압니까? 그냥 감기로 넘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 갔다 왔냐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그게 단순한 감기일 수도 있고 또 다른 폐렴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상황에서는 유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무조건 일단 의심을 해야 됩니다. 유행할 때는 의심을 해야 일단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최근 중국 우한 지역을 방문했던 분들 중에 감기 증상 같은 게 나타난다 그러면 병원에 한번.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한 분이 발생했는데 이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계속 번질 가능성이 배제를 못 하죠. 원래 이제 이게 유행 감염성 질환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예. 이전에 우리 저 경험들이 있죠. 메르스와 뭐 사스. 메르스. 그때 정말 난리도 아니었는데요. 그렇죠. 변호사님 혹시 그 당시 기억하십니까? 그럼요. 메르스 사태 5년 전에? 네, 5년 전에 메르스 사태 당연히 기억하고요. 그때 당시에 마스크를 쓰고 기침만 하더라도 지하철에서 같이 타고 다니면서 네. 사람 홍해가 갈라지실 때 갈라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5년 전에는 우리 당국이 방역에 실패했다. 네. 뭐 그런 이야기 많은데 박사님 그렇게 봐도 되겠어요? 그 당시에는 처음 했을 때는 실패를 했었죠, 사실은. 근데 지금 뭐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의심을 하기도 어려웠었어요. 정보 자체가 공개가 되지도 않고 그랬고. 예. 근데 지금 이제 이미 해외에서 중국에서 먼저 발생했다는 게 이미 보도가 되고 있고 예. 또 그 지역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보건 당국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주의를 주고 올 때 입국할 때 이 지역 우한 지역에서 오면서 혹시 감기 증상, 발열, 오한 뭐 이런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보고하게 했죠. 그래서 보고해서 그렇게 걸리게 된 거죠. 그 요즘도 그 입국할 때 이게 뭐 찍더라고요. 네, 열이 그렇습니다. 있나 없나? 네, 열 감지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열이 있는 사람은 다시 조사하는 그런 열 감지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죠. 우리 김 변호사님은 미국 변호사니까 네. 출장이 되게 많으시겠어요. 출장 요번에 미뤘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 때문에. 네, 이 방송 때문에 미뤄가지고 다음에 가야죠. 예, 다음에. 네. 예, 알겠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뭡니까 이게? 네, 이게 이름이 뭔지 아시죠? 모르겠습니다. 모르셨군요. 예, 그냥 폐렴 뭐 이렇게.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잖아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맥주 이름? 네. 사실 코로나라는 그 게 얘기 나오실 줄 알았습니다. 예,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해야 될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 코로나라는 게 이제 크라운, 왕관이라는 뜻이거든요. 예. 바이러스 이 현미경으로 봤을 때 이 표면이 그 코로나라는 게 이제 태양 같은 경우도 대기권이 그쪽이 보면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거든요. 테두리가. 그 상태를 왕관 모양이라서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데요. 예. 사실 우리 경험이 있습니다. 이전에 사스 기억나시죠? 네네. 2000년도 초반에 사스. 노무현 정부 때. 네, 그리고 2015년 아까 얘기했던 5년 전에 메르스가 있고. 근데 이게 다 같은 바이러스예요. 그게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죠. 같은 바이러스입니까? 같은 그럼 바이러스입니다. 잡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쉽게? 그랬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정말 우리가 친숙한 바이러스 중에 하나예요. 감기가 뭐 때문에 걸리는지 아시잖아요.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데 그 바이러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라이노 바이러스라고 그게 한 50%에서 80%까지 되는데 그거 말고 15% 내외가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생깁니다. 그러니까 1960년대 이후로부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분리되어서 두 종류가 있었거든요, 그동안. 근데 2002년에 아까 했던 사스 바이러스가 세 번째로 코로나가 변종으로 생긴 거예요. 변종. 그러니까 이전 코로나 바이러스랑 유전적인 그 유전자 그 변이들이 일으켜져 갖고 약간 달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또 기억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중간에 한 2개 정도 또 있고요. 메르스가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우한 폐렴 바이러스. 이렇게 해서 한 6, 7개 정도가 생겨났는데. 그럼 이것도 신종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전 코로나 바이러스랑 다르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현재로서는 백신, 예방접종 약도 없고 치료제도 없는 상황이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치료는 대증요법이란 거랍니다. 예. 증상에 대한 치료죠. 사실 감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감기 바이러스도 약 200여 종 이상의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코로나 바이러스도 들어있고요.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대증요법을 해서 열이 나면 해열제, 그다음에 기침 나오면 진해제, 예. 그럼 콧물 나오면 콧물 떨어뜨린 약 이렇게 증상 치료만 하는 거죠. 격리 치료가 필요한 겁니까 이것도 그러면? 네, 왜 그러냐면 이게 그 감염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지금 이렇게 유행하는 것들은. 그렇게 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될 수가 있는데 참고로 예를 들어 우리 옛날에 메르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그 한 명 확진 환자 처음으로 진단 받았잖아요. 예. 이 환자의 경우도 인천공항에서 들어오자마자 바로 격리가 되면서 검사 들어갔고 확진됐으니까 치료했으니까 더 이상 퍼질 가능성을 최소화시킨 거죠. 그런데 우리 메르스 그 당시에는 이런 정보가 없었고 심각하게 생각도 안 했고 또 아마 그게 해당 지역이 아니고 또 다른 때를 다녀왔다는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좀 손을 놨다가 그분이 이미 들어와서 증상이 있으니까 큰 병원 응급실에 들어가서 계속 며칠 동안 진단이 안 된 채 사람들을 접촉하면서 확 퍼지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우리 김규태 변호사님. 그
미국 변호사신 갑자기 제가 궁금한 게 생겨서 이 폐렴 이야기 조금 다시 하기로 하고 우리가 흔히 인터넷에 미국 의료 시스템은 문제가 있다. 뭐 맹장 수술 받으면 몇 천만 원이 든다더라. 그 우리 의료보험이 너무 잘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미국은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오바마 정부 때는 의료개혁을 오바마 케어라고 해서 많이 의료개혁을 실제적으로 개편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고요. 보험이 있더라도 일단 가면은 50불. 진찰만 받아도 50불이면 우리나라 돈 한 6만 원 정도 내야 되는 거고 의료비가 상상 이상으로 상당히 비쌉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 시스템으로 좀 돌아가는 것 같은데 입원이 우리 애가 실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출산을 하게 되면 저희는 한 병원에 한 며칠씩 있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출산하게 되면 하루 또는 몇 시간 있다가 퇴원하게 되고 왜냐하면 또 입원하게 되면은 또 의료비가 많이 비싸기 때문에 단 제가 알기로는 미국은 일단은 고쳐는 줍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청구하는군요. 그렇죠. 비용이 많이 나오면 그거를 다 청구하는 게 아니라 다달이 낼 수 있도록 또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조정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또 조정할 수 있는 기회도 있기 때문에 여하간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비는 상당히 비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 오바마 케어 그 건보 개혁을 할 때 그 당시에 미국 인구 중에 약 우리나라 인구에 한 5천만 명. 이 5천만 명이 보험이 없었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파산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의료비 감당을 못 해갖고 파산한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대본에 없는 질문 해도 됩니까? 네. 갑자기 생각난 건데. 뭐 편집하면 되니까요. 생방송입니다. 생방이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그 이국종 교수 외상 환자 센터 지금 큰 이슈가 되고 있죠. 큰 이슈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국종 교수도 나만 그만두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보도에 보면은 그 치료를 하면 할수록 외상은 적자다. 그래서 국가가 보전해 주는데 그것도 모자란다. 뭐 이런 얘기 있거든요. 왜 외상은 이렇게 적자일 수밖에 없느냐. 결국 수가 문제입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외상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모든 그 우리나라 건강보험 시스템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제가 봤을 때는 3저인데 세 가지가 낮은 거예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의료 수가가 너무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환자를 보면서 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그 가격 자체가 이른바 뭐 원가 이하 뭐 70%라는 얘기도 있고 그럴 정도로 조사를 해보면 연구경을 보면 그럴 정도로 낮으니까 그래서 의사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비급여 수가 근거가 아직은 불충분해도 새로운 무슨 치료법들 이런 걸 내세우면서 또 그 가격을 높이 받을 수가 있게 어느 정도 장치를 마련해 줬거든요. 그래서 그걸 또 해결할 목적으로 문재인 케어라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비급여들을 최대한 급여로 만드는 과정에서 또 문제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의료 수가 외상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아주대 병원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의료 수가가 적정 수준으로 만들어지는 게 저는 제일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아주대학교 권역 외상센터는 적자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보전해 주니까. 국가에서 일단은 3천억을 들어서 일단 외상센터를 만들어줬고요. 그다음에 60억 원의 그 지원비를 주는데 그 60원의 지원비를 아주대학교 측에서 다 쓰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됐었다. 그래서 인력이나 이런 걸 감축할 수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거라고. 어쨌든 아주대학병원 측에서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뭐 이건 좀 논란이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지금 수가가 낮다고 했는데 어쨌든 의료보험공단이 그러면은 뭐 흑자를 기록하냐 또 그건 또 아니란 말이죠. 그동안 흑자를 엄청 냈었기 때문에 2년 전에 이제 문재인 케어 나오면서 그 남는 돈 갖고 그 보존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한 2, 3년 지나면서 이제 많이 바닥이 보기 시작했다는 게 문제란 거 아닙니까? 늘 제 주변에는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게 의료보험비를 엄청 내는데 나는 한 번도 병원을 가지 않는다. 그 돈은 다 도대체 누가 치료를 하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거는 뭐 항상 있을 수밖에 없죠. 병원 진짜 1년 가봐야 병원부터 안 가보는 사람들이 당연히 더 많죠. 근데 그거는 이제 결국에 보험이란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큰 일이 발생했을 때 거기를 대비해서 하는 거고요. 뭐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저는 정말 많은 어떻게 보면 욕을 얻어먹는데 그러면 보험료를 높이고 의료수가 높으면 의사들만 잘 사는 거 아니냐. 니네들만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요. 기본적으로 의료수가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환자들이 그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우리 개원가에서 보면
감기 환자가 최소한 20, 30%에서 50%까지 차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뭐냐면 사실은 오늘 아침에 열나도 뭐 감기 때문에도 병원에 오거든요. 근데 의학적으로 볼 때는 오늘 아침에 열난다고 병원에 갈 필요는 없거든요. 물론 하루 이틀 지나면서 그게 그 조절이 안 되고 다른 심각한 증상이 나올 때는 당연히 병원에 가야 되지만은 대부분의 열나고 기침 콧물 나오는 거는 병원에 안 오고 그냥 뭐죠? 일반 의약품. 그 요즘 편의점에서도 간단한 해열제 이런 것들을 못 주잖아. 그렇게 하면 충분하다는 거죠. 저도 뭐 관련 다큐를 봤는데 외국에서는 감기 정도면은 자연 치료하게 그냥 내비려 두더라고요. 되게 나라가 그렇죠. 근데 우리는 조금만 아파 병원 가버리니까 그러면은 그 의사들이 의료 서비스를 깔고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렇죠. 많이 그리고 빨리빨리 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루에 예를 들어서 50명 정도 수준 보면 어느 정도 병원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을 정도로 된다면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한 4, 50명 빠듯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의료 수가 단가가 낮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많이 벌기 위해서 환자를 하루에 막 7, 80명, 100명씩 봐야 그래 유지할 수 있을 정도가 되다 보니까 환자분들도 오셔갖고 2, 3분 그냥 대기해갖고 그 진료 적절한 서비스도 못 받는 경우는 너무 많다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 나중에 따로 한번 시간을 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자, 근데 이제 곧 중국의 설날입니다. 춘제. 우리나라도 설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근데 중국 춘제 기간에 전국 대이동이 민족 대이동이 일어나거든요. 중국도. 그렇게 되면은 이게 전염성이 있는 병이니까 더 전파가 쉽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도 하고 있어요. 또 일각에서는 중국 당국이 이거를 숨기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근데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지금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어떻게 감염이 됐는지 감염 경로도 확실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전에 메르스 같은 경우는 감염 경로 자체가 이런 사람들 대중 많은 데서 멀리 있는 사람들 이런 데서는 잘 감염이 안 되고 바로 아주 가까운 직접 접촉 몇 미터 이내에서 오랫동안 그래서 대개의 경우 그 환자들이 감염이 그 당시에 우리 발생했던 사례들도 대부분 병원 내에서 감염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버스, 지하철, 대중공간 이런 데서 밝혀진 사례는 없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우한 폐렴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오는데 이거는 아직까지도 감염 경로가 확실하지 않고 현재 역학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백신이나 치료법도 없으니까 현재선 막막한 상태입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되냐? 제일 중요한 것은 어차피 바이러스나 세균 이런 것들은 결국에 그 접촉이거든요. 그리고 비말 감염이라고 기침 뭐 분비물들에 대한 거니까 이런 증거 같은 상황에서는 마스크를 좀 자주 사용한다거나 그다음에 손을 자주 씻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도움 됩니까 그게? 실제로 뭐 감기 같은 경우는 손을 자주 씻는 것과 안 씻는 것에 차이 있어서 여러 가지 특히 호흡기 감염의 빈도가 확 줄어들다는 보고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막막하긴 하지만은 항상 외출했다가는 수시로 손을 닦는 습관들. 그냥 맹물로 씻습니까? 아니면 일단 최소한 맹물로 씻어야 되지만은 잘 아시는 대로 비누로 한 최소한 30초에서 1분 이상을 30초 닦아주는 게 좋고요. 뭐 최근에 그 알코올 그런 거는 요즘 많이 그 비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걸 또 사용하면 좀 효과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정제. 우리 김기태 변호사님은 사회적 약자들의 관심이 많은데 우리가 일부에서 임명희 광약교회 목사하고 함께 인터뷰를 했습니다. 영등포 쪽방촌에 관해서. 이제 쪽방촌이 정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영구 임대주택으로 탈바꿈하겠다. 좋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방금 명 박사님께서 흐르는 물에 자주 씻고 위생 관리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쪽방촌에 사시는 분들이 위생이 관리하기 쉽지 않잖아요. 쉽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시다 보니까 저도 이제 영등포 신길동에서 오래 살았는데 형편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전기도 끊기고 하다못해 물까지도 끊기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뭐 손을 잘 씻고 싶어도 물이 있어야 또 씻는 거니까 상당히 어려운 처지다. 지금도 제가 아는 뭐 들나무 봉사단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한 달에 셋째 주 토요일마다 거의 봉사를 나가고 계시고 쪽방촌 어린 혼자 또 사는 독거노인 노인들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식사대접 봉사도 하고 의료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도 하는데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쪽방촌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현재 쪽방촌에 기거했던 분들을 어떻게 안전하고 또 편안한 또 그 주거 환경이 좋은 그 분들을 그냥 내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어떤 이주 대책을 강구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대책이 나온 것 같은데 명 박사님 방금 얘기한 주거환경, 개인위생 이게 개인의 질병, 수명까지 굉장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죠?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이제 뭐 의학적인 그런 문제뿐만 아니고 개발을 한다고 그랬을 때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대책을 어느 정도는 마련해 준 상태에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오늘 그 대책이 나온 겁니다. 이주 대책. 그러니까요. 근데 그러면 이 대책이라는 게 몇 개월 걸리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그렇죠. 걸리겠죠. 그것이 확보된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이전에 용산 참사 같은 경우도 그런 걸 전혀 안 한 상태니까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예. 우리 용산 참사는 광고 듣고 와서 이야기. 그렇군요. 계속합시다. 딱 역시 방송을 잘 하시네요. 그렇습니까?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투머치 토커 최영일 시사평론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야, 패널이 많아서 오늘은 투머치 토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첫 방송이 늦으면 어떡합니까? 필요한 것만. 딱 집어서. 기대하겠습니다. 예. 네. 자, 최영일 평론가 왔으니까 용산 참사에 관해서는 조금 있다가 다시 다루기로 하고요. 자, 검찰 문제부터 다뤄봅시다. 지난 주말 한 상가집에서 벌어진 검찰 초유의 항명 사건. 주위 사람들이 다 들을 정도로 언성이 높아졌다. 조 전 장관의 기소를 말린 심재철 부장을 향해서 당신이 검사냐? 조국 변호사냐? 이런 식의 항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검사 동일체 원칙과 또 철저한 기수 문화가 자리 잡혀 있는 검찰 조직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 그것도 주변에 기자들이 다 있었는데 기자들이 있는 걸 다 봤으면서도 이런 얘기 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대놓고 한 거잖아요. 예, 대놓고 했죠. 뭐 정말 이 인사불성 만취 상태가 아니라면 저는 의도성이 다분히 있다. 기사로 나가길 기대했다. 예. 그래서 양석조 지금 이제 대검의 수석 연구관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 신임 심재철 그 반부패 강력 부장의 바로 부하 직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항명한 거예요. 하극상 한 거예요. 그래서 심재철 검사가 나가면서 만일 내일 기사에 도망 가듯이 나갔더라라고 기사가 나오면 이거는 작정하고 얘기한 것으로 알겠다. 뭐 이렇게 얘기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황을 다 그 자리에서 파악을 한 것이고 심지어 기사가 이렇게 디테일해요. 당시에 화장실을 가느라고 잠시 자리를 비웠던 윤석열 총장도 장면을 목격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검찰총장을 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일이지? 정말 어떤 격한 마음에 조국 반조국의 또 갈등의 골이 검찰 내에서 아직도 상존하고 있구나. 근데 문제는 이거는 정리된 사안이에요. 불구속 기소를 했잖아요. 기소를 했으니까 일단. 그런데 이제 이게 또 오래된 사안은 아니에요. 1월에 기소냐 불기소냐 무혐의냐. 근데 이제 심재철 이 부장은 무혐의를 주장한 것이고 그러면 이제 수사했던 팀들은 수사 기록 제대로 보신 겁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보고 결국은 이제 총장의 정리하에 불구속 기소. 이건 이제 확정된 일입니다. 그 이후에 사람의 감정은 더 잔여할 수 있죠. 그런데 전 이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이뤄졌다면 양석조 이 연구관이 개혁파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뻔히 이번 주에 중간 간부 인사가 있는 걸 검찰이 아니라 국민이 다 알아요. 야 2라운드. 그럼 고위급 간부는 싹 32명 물갈이를 했는데 추미애 장관의 승리인데 윤석열 총장 부글부글 끓지만 그래도 이제 제자리를 지켜라. 이렇게 다독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뭐 차장, 부장, 검사급 인사인데 이 칼을 휘두를까 말까 법무부가 고민하는데 들이받았다. 그럼 이거는 사실은 윗선을 다 갈았으니 밑에는 잘 따라갈 거예요. 신임 고위급들을. 근데 아니라는 게 확인됐잖아요. 스스로 노출해버렸잖아요. 언론 앞에서. 저는 이거는 법무부의 물갈이 인사를 지지해주는 빌미를 제공했다.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은 지금 그 검찰의 내부 통신망이죠. 이프레스에도 그런 글이 올라오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리를 하면 이런 겁니다. 결국은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회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조국 장관에 대해서 기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래서 심재철 검사는 이거는 기소하면 안 되는 거다.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찬반 논란이 있다가 결국은 윤석열 총장이 기소를 하자고 얘기했고 기소를 해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틀 있다가 이 빈소에서 사적인 공간이죠. 여기서 총장이 화장실 간다고 자리를 비웠을 때 기자들이 다 보는 앞에서 큰 소리를 쳤다. 당신이 검사냐? 조국 변호인이냐? 이렇게 이제 기사화가 됐죠.
그럼 일부러 저 기사화 하라고 그냥 그런 이야기가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플러스에서 글을 쓴 검사도 남의 말을 인정하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러면 내가 무조건 옳다 이렇게 그 반박의 글을 쓰기도 했는데 우리 변호사님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의 일련 사태에 대해서. 저도 뭐 같은 그 최영일 시사평론가님하고 저 같은 의견이고요. 이거는 뭐 그것도 그냥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뭐 기자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일본 사람들 다 있는 자리에서 바로 밑에 있는 반부패 그 선임 연구관이거든요. 그래서 그 연구관이 자기 직속 상관한테 그렇게 대든다는 거는 상명하복 체계의 검찰 조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 한 가지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심재철 부장이 선임되고 나서 대검찰청 회의가 있었습니다. 조국 장관, 전 장관 그 기소 여부에 대해서 거기에서는 자유롭게 의사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롭게 의사를 얘기함과 동시에 플러스 뭐가 보장돼야 되냐면 비밀 유지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누가 뭐 반대를 했든 찬성을 했든 간에 자유롭게 의사를 나누고 비밀 보장이 된 상태에서 이 회의가 끝났는데 그리고 17일 날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로 결정했는데 그 다음 날 18일 날 한 과장의 그 장례식장에서 이러한 항명사태가 일어났다는 거는, 추미애 장관님이 말씀하셨던 상갓집 추태가 아닌가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성추행 사건. 네네네. 예전에. 그 상갓집에서. 그거 상갓집에서 일어났거든요. 네. 근데 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사실 검사 동일체 원칙은 90년대 이미 깨졌어요. 없었다고 말을 합니다만은. 명문은 없었지만 명문이 아니라 관행으로 남아있는 거죠. 우리가 영화에서 보듯이 대한민국 검사들은 동일체다. 그런데 이제 빈소에는요. 이게 과장급 장인 빈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가는 거예요. 굉장히 이 단결력이 좋구나. 결속력이 좋구나. 다 패밀리라고 생각을 하는구나라는 인식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거기서 저는 이 약간의 취기에 이 상관에게 쌓였던 불만 얘기할 수 있죠. 그런 일 직장에서 터지죠. 근데 기자들이 있는데 의도적으로 터뜨렸을 때는 야, 총장님 잠깐 자리 비우셨을 때 심재철 부장이 요즘에 우리 기류와 다르게 움직이니 한번 망신 주자. 뭐 이런 결심을 혼자 했든 몇 명이 작당을 했든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보수 매체에는 아주 좋은 불쏘시개가 되죠. 심재철 이 부장이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왔는데 조국 무혐의를 내부에서 수사팀에 이야기를 해서 반발을 샀다더라. 아주 좋은 이야기거리인데. 친정부 검사 아니냐 뭐 그런 거겠죠. 근데 이게 기사화된 순간 법무부가 사과 메시지를 낼 거라는 생각을 못했다면 이거 한 수만 알고 두 수를 모르면 어떻게 검사를 합니까? 제 생각에는 이 사태가 파장이 찬반 변증법적으로 정반 합의돼서 결국은 그 타격은 검찰 조직이 받을 것이라는 걸 생각 못했다면 이건 너무 좀 유화적인 발상이어서 안타깝고 그것까지 생각했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양석조라는 인물은 개혁파인가 보다. 법무부 인사에 이렇게 좋은 명분을 제공해 주다니 중간 간부도 물갈이해야 된다는 것을 인식시켜줘 버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묘한 대목이에요. 씁쓸하죠. 이 양석조 선임 연구관만 나오는데요. 양석조 선임 연구관이 그런 얘기를 하고 나서 송경호 3차장 검사도 맞아요. 당신이 정권에 기여한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도 사심에서 사선을 넘나들면서 수사하고 있다. 우리는 아무런 방향성 없이 수사했다. 편파적인 수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송경호 3차장 검사하고 양석조 선임 연구관은 29기예요. 같은 동기입니다. 동기고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윤석열 사단. 그렇죠. 윤석열 사단의 상당히 핵심 인물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사를 이끈.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원래 검찰 내부에서는 선후배 관계 굉장히 엄격할 거로 추정이 되거든요. 저희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그 나이를 보니까 제가 좀 꼰대 같은 얘기인지 모르겠지만은 명칭이 뭐죠? 조사관? 양검사로 가세요. 양검사. 그분이 47세고 그다음에 심재철 그분이 51세더라고요. 그럼 4년 정도 차이면 꽤 나는 거 아닙니까? 기수는 두 기수를 두 기수를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있는 병원에서는 한 기수 두 기수라도 반말을 잘 못해요. 학생 때 뭐 같이 친했던 사람 꼰대 같은 얘기였습니다. 그런가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그럴 정도로 했다는 거는 아마도 그런 엄격한 사회에서 뭔가 계획할 의도가 있지 않으면 아까 최영일 사평론가 말만처럼 혼자서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웠을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않을까 명 싶어요. 박사님의 우리 한국 사회에 그런 상황인데. 아니 왜냐면 검사들도 다 아재들이에요. 그렇죠. 결국은 퇴근하면. 그런데 그 꼰대 문화가 있는 건 인정하고. 저만 아재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특히 더 엄격한 꼰대 문화가 있을 거라고 그렇죠. 살짝 비판을 하고 그런데 하얀 거탑 보세요. 의사 세계만 해도 여기 그 다음에 뭐가 더 중요하냐면 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라인. 예. 아까 우리가 사단이라고 얘기한 여기가 제가 제일 씁쓸한 대목인데 자, 윤석열 사단이고 총장님이 우리의 뒷배야. 근데 지금 어찌 보면 굴러온 돌이 지금 박힌 돌을 빼냈어. 또 빼내려고 하고 있어. 그래서 화가 났어. 그래서 이때 한번 제대로 망신 주자. 언론 앞에서 망신 주자라고 해서 질렀어요. 이걸 가지고 윤 총장이 겉으로는 왜들 이래? 이럴 수 있지만 뒤에서는 잘했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화장실로 갔을 수도 있다고 얘기잖아요. 아니, 근데 저는 윤석열 사단이라는 말이 안 되는 게 우리가 윤석열이라는 이름에 열광했던 때가 있어요. 그때 이분의 명언은 이거예요.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조직에 충성한다. 근데 나에게 충성하는 사람을 만들면 자기 말을 자기가 위배한 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기본적으로 국가 공무원이 사단이다 뭐 라인이다 이렇게 만들면 안 되는 것이죠. 안 되죠. 그런데 지금 현재 존재하니까 문제다. 하나회 같은 아픔이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죠. 그렇죠. 사조직의 아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이 송병호 3차장 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16일 날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앞에서도 국민이 부여한 권한은 특정 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는 윤 총장의 취임사를 낭송했던 그런 차장입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저런 논란이 있어서 뭐 과거에 이분들이 어떤 수사를 했냐면 이것까지 지금 막 다 파헤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조금 더 지켜보죠. 추미애 장관이 또 어떤 인사를 할지 지켜보기로 하고요. 1311님께서 질문 하나 주셨는데 명 박사님. 손을 씻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물티슈로 닦아도 괜찮습니까? 이렇게. 그렇죠. 일단 최소한 물뿐만 아니고 그 가용한 것들을 이용해서 자주 씻어주는 그런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또 유튜브로 불사신 물검님께서 이건 김 변호사님이 대답해야 될 것 같은데 미국에서 항암 치료 받으면 일가가 몰락할 정도라는데 맞습니까? 지금? 그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조정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다달이 낼 수 있도록 또 한 번에 이렇게 다 뭐 1억을 다 내는 게 아니라 자기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분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보험료 자체가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세거든요. 많이 내면 낼수록 또 보장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많이 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또 상당한 그 경제적인. 그다음에 이제 국가에서 할 수 있는 보험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보호되는 어떤 그 질병이나 이런 수가가 너무 낮다 보니까 사보험을 꼭 들어야 돼요. 돈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중 부담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오늘이 20일이죠. 맞습니다. 용산 참사가 발생한 지 11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2009년에 있었기 때문에 사망자만 6명이 발생한 참사인데 이 변호사님이 또 이 사건 관심 있게 보셨으니까 우리 또 지금 11년이 지나서 청취자분들이 또 기억이 잊을 수도 있으니까 간략하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주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2009년 1월 20일 날 6시경에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이 지금 용산 참사가 일어났던 용산 4구역입니다. 4구역 남일동 빌딩에서 경찰의 폭압적인 강제 진압에 의해서 철거민 5명이 돌아가시고 5분이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경찰 1분이 돌아가시고 그다음 24명이 부상당한 아주 대참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책임자가 처벌되지 않는 아주 아픈 대참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작년입니다. 9월 5일 날 경찰청 조사위에서 당시 주의부가 진압을 강행한 것을 결론내고 사과를 권고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는 검찰 수사가 편파적이었고 정의롭지 못했다 이런 결론을 내려서 우리 정부의 책임이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근데 당시를 돌아보면 이 용산 참사가 나서 국민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청와대에서 다른 사건으로 이것을 덮어라 뭐 이런 내용을 이메일로 보내서 그게 또 나중에 시끄럽기도 됐는데 용산 참사가 11년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뭐 끝났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까? 아니죠. 전혀 끝나지 않죠.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지금 조사위원회에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경찰의 폭압적인 과잉 진압이 있었다라고 얘기했고 경찰은 엄중하게 사과를 해야 된다고 권고를 했는데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책임자가 있으면 반드시 책임자를 처벌해야 되고 그럼 피해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피해자에 대해서 반드시 국가적인 배상이라든가 이런 배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민정비서관실에서 이 용산 대참사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관련된 사항을 검찰에 넘기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검찰 그때 당시에 2009년도에 조사를 실시한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 관계자들이 만약에 이걸 조사를 한다면 그 사안에 따라서 우리는 유족과 그다음에 조사단을 목표로 해서 대상으로 해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조사단에서 더 이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다음에 조사단의 단원들도 사의를 표명해서 유야무야된 사건입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우리가 조국 사태 아까 이제 검찰 얘기하면서 조국 일가에 대한 뭐 정말 아주 먼지털이식 수사 또는 거기에 더 나가서 민정수석 시절에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의혹들이 등장하죠. 거기에 대해서 뭐 불구속 기소까지도 아까 언급이 된 건데 이 용산 참사라고 부르잖아요. 그 이후에 세월호 참사가 있잖아요. 세월호 참사 시간이 흘러서 지금 다 잊어가고 있는데 김석균 당시의 해경청장에 대해서 구속영장 신청됐는데 기각됐어요. 최근에. 이 법적 처벌받는 사람은 1, 2, 3정 함장 하나. 그런데 지금 이 용산 참사로 돌아가 보면 11년 되긴 했지만 그때 처벌받은 공권력이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경찰청장이었던 김석기 전 청장은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이 됐어요. 국회의원이 됐죠.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처벌, 법적 처벌의 문제가 하나 있고 이것을 시정하려는 어떤 권력의 정부 차원의 의지가 있었던 것인가. 두 번째는 저는 언론 행태예요. 세월호 때 언론 문제에 대해서도 현재 이정현 의원 재판도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생생하게 기억하는 게 뉴스 자체를 보면서 저는 폭도들이구나. 폭도들이 무단점거했네. 그래서 이게 도심에서 테러를 벌이고 있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현장에 있었던 분들의 증언은 1. 경찰뿐 아니라 불법 용역들이 동원됐고 경찰과 공조해서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때리고 내쫓은 거예요. 두 번째, 여기 사망한 분들을 포함해서 시위하던 분들이 무슨 폭도가 아니고 그들은 중산층이에요. 그 건물에 이 세입자로 들어와서 사업하던 우리가 지금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자영업자들이에요. 호프집 사장님 뭐 이래요. 이런 분들이 무슨 뭐 이념적인 시위를 하겠습니까? 간첩이겠습니까? 근데 폭도로 몰았다고요, 그때. 맞습니다. 언론의 시각과 행태도 매우 잘못돼 있었죠. 세월호 때도 그렇지만. 근데 그게 지금 명예회복이 거의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 일은 젠틀리피케이션으로 계속 연결되는데 권리금이 문제예요. 권리금 법적 보장이 안 되니까 나 권리금 이 호프집이었는데 1억 걸고 인테리어 2억 드리고 그랬는데 최소한의 보전금만 받고 나가라고 내몰이를 당하니까 이거 억울하다. 그럼 이거 뭐의 문제냐면 재산권의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대 이 사유 재산을 인정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재산권 문제를 가지고 다툼이 벌어진 건데 경찰이 일방적으로 폭력적으로 내몰다가 그것도 원래 예고되지 않고 새벽에 급습했잖아요. 컨테이너가 가서 특공대들이 옥상에 내렸는데 가스통이 폭발했죠. 안타깝게. 이런 상황들을 보면 공권력의 잘못이 여러 개. 또 언론들의 잘못이 있고 거기에서 명예가 회복됐나 보상이 이루어졌나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의 법적 처벌이 있었나 보면 유야무야 11년이 흘렀다. 지금이라도 바로잡힐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찰의 무리한 진압은 경찰 재조사로 인정이 됐고 검찰의 편파 수사도 검찰의 과거사위원회가 결론 내서 인정이 됐고 여론조작 시도는 그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 경찰청에 보낸 메일에 강호순 사건을 더 키워라. 언론에 부각시켜라. 그래야지만 용산 참사가 줄어든다. 했기 때문에 이 사건도 이제 인정이 된 것이고. 근데 우리 이 재개발 또 원주민들이 쫓겨나는 현상은 뭐 70년대부터 있었죠. 성남 대이동 때부터. 성남 대이동부터. 봉천동도 있었고. 목동 원주민들도 목동 개발한다고 갔고. 88 올림픽 때는 또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상계동 올림픽이라는 이제 다큐가 있는데 철거민들이 엄청났죠. 그래서 투쟁 중에 가장 뭐 이런 말 드리면 뭐하지만 학생 운동 조금 할 때는 투쟁 중에 가장 힘든 철거민 투쟁. 맞아요. 왜냐면 목숨 걸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삶의 터전 나의 목숨줄과 같은 투쟁이기 때문에 그게 제일 힘들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용산 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폭력에 대한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자. 네. 그래서 반드시 책임자, 이 용산 참사에 대한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 그리고 자꾸 공소시효 문제가 있는데 네. 이런 국가폭력에 의해서 피해를 당한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애자. 네. 그거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국가 대참사에 관련된 공소시효는 무제한으로 해야 된다. 없애야 된다라는 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도 인권의 문제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의식주 문제는. 맞아요. 인권의 문제인데 용산 대참사 같은 경우에는 인권보다 경제 논리가 앞섰다. 이걸 무너뜨리고 빨리 새로운 걸 지어야 국가가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한다. 이런 논리. 결국은 인권보다 돈이 앞서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 용산 참사 얘기는 더 할 수 없고 이어서 이게 온갖 문제를 다 다루는 온갖 문제 연구소니까. 그렇죠. 우리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세 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야, 이거 지금으로 훅 뛰어오네요. 훅 뛰어오네요. 11년 전으로 가니까. 자, 짧게 한 마디씩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는 기사 보고는 조금 다행스러운 생각이 들었던 게 이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가장 방점은 부동산 대책 잡을 때까지 내겠다 이랬는데 강남 집값이 좀 주춤하더라고요. 올 이사철까지 지켜봐야 됩니다. 좀 조금 잡히는 기류로 가고 있어서 다행이다. 대책이 좀 먹히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뭐 급매물이 좀 쏟아졌다는 얘기가 있었죠. 맞습니다. 강남에서. 네. 명화사님. 네, 제가 뭐 부동산 대책은 잘 모르는데 오다가 좀 보니까 매월 1월, 2월, 3월별로 바꿔지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 갭 투자자와 그다음에 1인 그 전세 끼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굉장히 강력히 좀 규제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사실 저는 찬성입니다. 네. 주택 갖고 계십니까? 하나 있습니다. 강남인가요? 아니요, 강북에 있습니다. 강북에, 예. 아,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강북 기름동에 있습니다. 얘기해야 되는군요. 재산 공개를 투명하게 하고. 혹시 또 다주택자인가 싶었어요. 그렇지. 1가구 3주택자인가 싶었어요.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1가구 3주택이면 취득세율이 4%입니다. 그렇죠. 일단은 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자체가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고가 주택, 아파트에 대한 그 대출을 규제하겠다 하고 징벌적 보유세를 매기겠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근데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 아니라 이 기조는 하락이거든요. 부동산을 좀 다운시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너무 너무 뛰어버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단 한 가지 투트랙으로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했을 때는 좀 더 쉽게 주택을 구입하고 이자율을 싸게 해주고 특히 청년, 신혼부부 이런 대책을 위한 대책이 동시에 투트랙으로 가야 되지 천편일률적으로 다 똑같은 정책을 쓰면 안 된다. 그러면 안 그래도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 그다음에 무주택자들이 집을 갖기가 힘든데 힘들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에 다주택자나 또 15억 이상, 9억 이상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취득세율이나 보유세를 더 높여가지고 형평성을 좀 유지하는 그런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청년이나 또 신혼부부에 대한 대책이 따로 있긴 합니다만 지금처럼 일괄적으로 대출을 몇 % 이상 안 해준다고 하면 집 없는 사람은 나 이번 기회에 집 좀 살라 그랬는데 못 사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 문제를 실제 아무리 정책을 발표를 해도 은행에 가면 실제적으로 대출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분 오늘 첫 방송인데 반응은 상당히 좋네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엔 제가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